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힘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2.4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3.2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참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었고, 미국의 애플에서는 배당금 관련 정책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슈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흔들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다우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마이너스 1%까지 빠졌다가 장 막판에는 상승 반전이 나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3.91까지 빠졌다가 장 중후반에 거의 다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한국 증시는 오늘 미국 증시와 완전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국 증시는 장 초반부터 상승으로 출발을 했으나 장 막판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로 인해서 코스피도 마이너스 2.45% 급락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했죠. 이제는 900선이 깨지려는 모습을 보이며 무려 3.23%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 주 금요일 이틀 뒤입니다. 외국인은 MSCI 지수 변경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주식을 팔아 매도를 할 예정인데, 자, 지금 한국 증시가 너무너무나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더 이상 지지해주는 지지선이 남아있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은 연일 양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우리 지수를 이끌어주었던 LG,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등 모든 주식들이 지금 급락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들의 신용잔고는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내일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용 반대 매매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내일 한국 증시는 오늘처럼 또 급락으로 마무리가 될까요? 아니면 내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44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0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1.15%까지 하락하였으나 장 중후반에 모두 회복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디커플링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0.5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서 마이너스 3.91%까지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어제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이 또 디커플링이 된 이유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애플의 폭락으로 인해서 나스닥과 다우가 출발부터서 디커플링이 되면서 출발을 했고, 장 중후반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로 인해서 다우와 나스닥이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는 아직 인플레이션은 이르다, 연준은 목표를 이룰 때까지 통화 완화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주에 있었던 FOMC 의사록과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시장에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이걸 또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잠을 안 자고 미국장을 잠깐 봤었는데, 테슬라가 분명히 마이너스 13%까지 빠졌었고, 제2의 테슬라라고 불렸던 니콜라마저 마이너스 13%대 하락 중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수원 관련주인 애플은 마이너스 6.04%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장 마감 직전에 갑자기 반등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0.11%로 마감이 되었어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직전에 경영 목표 달성 시 경영진에게 추가 배당금을 지급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경영진에게 배당금을 늘려봤자 주주에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애플이 저런 뉴스에 반등이 나왔을까
어떨까 궁금해서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경영진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주들에게도 배당금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대까지 하락이 나왔으나 장 막판에 하락폭을 모두 다 축소하고 말았죠.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도 약간의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어제 영상을 찍을 때는 장 초반에는 5,40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이 장 막판에는 5,200만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약 200만 원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비트코인 관련주는 플러스 7%대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저점을 잡았다. 다시 한번 올라간다. 이러한 뉴스도 있었지만 다날에서 만든 페이코인이 장중에 2,000원 근처까지 터치를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날이 장중에 이렇게 5.99%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9.39%니까 마이너스 16% 손실을 보면서 다날 들어가서 돈을 다 날리고 말았죠.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마이너스 13%까지 빠졌으나 종가는 마이너스 2%. 그런데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플러스 2.53% 상승 중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라던가 혹은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3.24% 하락, SK이노베이션은 오늘 마이너스 6.33% 급락이 나왔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2.82% 하락하면서 지난번 100만원을 넘었던 LG화학이 고점 대비해서 20% 가까이 하락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은 테슬라의 주가가 시간에서 급등하든 말든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대차에서는 코나 배터리를 전량 교체하기로 했고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코나뿐만이 아니라 코나를 비롯한 전기차 3종도 전부 리콜 대상에 포함이 되었는데 여기에 들어간 배터리가 LG에너지 솔루션, LG화학에서 들어간 배터리죠. 그래서 현대차에서는 전기차 8만 1000대를 리콜을 결정했고 리콜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1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기업은 당연히 LG화학이겠죠. 그런데 LG화학 같은 경우엔 지난번 SK와 배터리 소송에서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 하루도 빠짐없이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소송이 진행된 다음에 하락을 했었으나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이때는 유가가 급등하면서 유가 관련주가 전부 상승하면서 올랐지만 현대차 관련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결국에는 다시 저점을 또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관련 뉴스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종목이다. 인지컨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관련주이기 때문에 얘는 코스닥 소형주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빠지면은 미친듯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7.44%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현대차에서는 전기차 부품 협력사를 키운다고 해서 코스닥의 전기차 관련 부품주가 모두 상승을 했었는데 중요한 건 어제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26%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2.75%로 마감되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8.42%로 마감됐기 때문에 어제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하루 만에 마이너스 34% 손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니에요. 어제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돌파 매매로 들어갔다가 손절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30% 손실. 계속 이런 패턴입니다. 고점까지 끌어올렸다가 빼버리기. MVA 코리아 보세요. 이게 6,530원이 신고가라서 신고가 바로 근처까지 꼬셨다가 이렇게 뺐는데 위에서 지금 잡으신 분들은 거의 하한가 수준의 손실을 보고 있죠. 이게 무슨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고점을 한번 더 칠 것이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보시면은 검은머리 외국인이 하루 들어왔다가 그리고 팔고 또 장 초반에는 분명히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매수하는 척을 했지만 장막판에 이렇게 투매를 일으키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수급 같은 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오늘 언론에서는 홍콩발 이슈 때문에 코스피가 3천이 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홍콩 정부에서 인지세율을 종전 0.10%에서 0.13%로 인상한다라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홍콩과 중화권 증시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늘 한국 증시가 내렸다. 이러한 의견입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홍콩 항생지수가 마이너스 3.0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마이너스 1.99% 하락으로 마감됐어요. 오늘은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권 증시가 대부분 하락했듯이 아시아권 증시 전체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물론 2019년도에는 홍콩 민주화운동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같이 급락했던 적도 있지만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홍콩 이슈보다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5,600억밖에 안 샀잖아요. 개인 투자자의 투심이 다 죽었어요. 그중 가장 큰 이유가 이틀 뒤에 있을 MSCI 지수 변경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최소 외국인이 7천억 원 이상 매도할 예정이고 가장 크게 매도하는 종목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안 사잖아요. 원래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얼마 안 빠지기 때문에 지수적으로는 최근에 많이 안 빠졌어요. 하지만 내일 모레 MSCI 비중 축소로 인해서 외국인의 폭탄 매물이 출하될 게 너무너무나 뻔하고 연기금 역시 우리나라 시장에서 비중 축소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동반 폭탄 매물이 쏟아질 걸 알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매수를 안 해서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힘없이 쓰러지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금요일날 풀매수를 할까요? 최소 2조에서 3조 원 가까이? 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MSCI 지수 변경을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MSCI 지수 변경으로 종가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폭탄 매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죠. 자, 지난번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11월 30일날 MSCI 지수 변경 때 2조 4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스란히 다 받아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의 물량을 다 받아낼까요? 저는 솔직히 조금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 1조 원 이상 매수를 했던 적이 있나요? 이번 주는 한 번도 없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 있었습니다. 왜? 미국의 옵션 만기가 끝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음 주에 한국 증시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미국 증시가 오히려 옵션 만기가 끝나자마자 그냥 떡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안 가면 한국 시장도 갈 수 없다. 글로벌 시장에선 너무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은 풀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코인 시장도 현재 급락 중이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은 매우 안 좋아요. MSCI 지수 변경에 충격을 줄이려면은 코스피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쪽에서 조정을 받는 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3000선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충격이 더 가해지면은 2900선도 깨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지난번에도 2900선을 깨졌는데 여기서 올라가주면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겠지만 미국의 환율이라던가 국채금리도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식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옮겨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는데 지난번처럼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똘똘 뭉쳐서 코스피를 다시 한번 신고가로 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개인 투자자가 예전에는 사자라고 느끼신 분도 많았지만 이미 밑에서 잡아서 수익을 보고 있으신 동학개미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 분들도 이제는 차익 실현 욕구가 증가 하는 거죠. 예전엔 지수가 빠질 때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똘똘 뭉쳐서 사자를 외쳤지만 지금은 나도 판다를 외치고 있죠. 지난번 인민은행에서 유동성 축소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홍콩발 악재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신경 쓸 만한 이슈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장중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죠? 빨갛게 봉선화처럼 물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금융투자가 매수로 돌변했어요. 왜냐하면은 장이 시작될 때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었고 연기금과 금융투자는 아침부터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어제 샀던 물량을 대부분 매도를 했고 11시 때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으로
매수로 돌변하자 금융투자는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금융투자의 매수는 전부 다 한번 팔고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팍 뛰어들면은 금융투자는 매도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 막판 혹은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하다가 플러스로 전환됐을 때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또 2,500억을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건 한번 물량을 팔고 나서 다시 산 겁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철저한 단타를 지향하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4, 5일 사도 다음 주에 다 팔고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비슷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장 초반에는 급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장 초반이 아니라 미국 증시 장 초반. 근데 현물 시장이 개장된 다음에 막판에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거나 혹은 하락폭을 축소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올까요? 바로 미국 증시의 반발 매수세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3%나 어제 급락을 했지만 반발 매수세로 다시 한번 하락폭을 축소했고 애플도 어제 반발 매수세가 나왔고 또 파월을 비롯한 계속되는 언론의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강조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대부분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지금 뉴스 기사를 살펴보시면은 브릿지워터 CEO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의 5%는 극단적인 버블 상태. 지금 미국 증시가 버블이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뉴스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뜻이 아니더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5%가량만 극단적인 버블 상태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버블이 아니래요. 자, 지금 시장이 버블이 아닌 이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안 찾아온 이유가 파월 아저씨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자, 지금 연준에서 돈을 막 찍어내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회사채도 매입하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현금을 발행하고 회사채 매입 등을 하는 게 전부 다 주식과 부동산, 코인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막 찍어내고 있는 돈이 주식과 부동산, 코인에 다 묶여 있어요.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벌거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거나 코인 시장에서 돈을 버신 분들이 이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안전자산인 채권을 구입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권에서 구입한 돈이 다시 한번 원위치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수 없다. 파월 의장과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신고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말도 맞긴 맞는데 아니 여기서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끝나는 거 아닌가? 저는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아니 지금 일반적인 회사의 주식 퍼만 봐도 막 몇백씩 나오고 있잖아요. 신풍제약도 지금 이만큼 내렸는데 퍼가 벌써 857이에요. 857.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매매하셨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에 갭이 떴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대부분 손실로 마감이 되었을 거고 매수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57종목이 코스피에서 상승했지만 이건 ETF 상품도 포함이 되어 있고 품절주라던가 우선주, 스펙 관련주가 대부분입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 종목이 127종목인데 품절주가 대부분이었고 히토류 관련주 이런 주식만 오늘 상승을 했죠. 저는 지난번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11시 반 이후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종가 베팅 위주로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누누이 강조해 드리는데 오늘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1시 40분부터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인버스 때렸으면 대박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왜? 어제 인버스 이런 데서 때린 사람들 다 손실 봤잖아요. 왜? 어제 장막판에 반등이 나왔잖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인버스를 때리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버스라는 게 코스피 지수에다가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로 작성이 되는 거라서 오늘 인버스를 때리기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코스피 선물 200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아서 인버스로 오늘 수익을 보기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하이닉스를 사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61% 신고가를 찍은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 때문에 인버스를 사기에도 상당히 애매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영상을 잘 보세요. 여기서는 물론 수익을 냈지만 바로 전날에는 236만원의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실 본 이유가 뭐다? 고버스라던가 해지 개념 주식으로 넘어갔다가 계좌가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코스피 체감지수는 진짜 안 좋거든요. 내리는 종목이 항상 2배 이상이에요. 지금까지 보시면은 한 번도 상승 종목이 2배 이상 많았던 적이 이번 주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빠지는 거 보세요. 마이너스 0.90, 마이너스 0.31. 아예 최상단에서 인버스라던가 곧버스를 쳤으면 1%의 수익을 거두지만 최상단이 아닐 경우는 힘들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다? 0.68% 이거는 상승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락 종목이 2배 이상 많아. 이게 하이닉스 하나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하이닉스 하나가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은 지수적으로는 올라. 그런데 체감 지수는 매우 안 좋고 내린 종목은 더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곧버스 말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혹은 티플렉스 같은 히토류 같은 거 들어가서 먹어야 되겠다 하고 이런 데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때려 맞고 또 오늘도 얘 상한가 근처까지 가니까 위에서 또 10% 빼버려서 때려 맞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상방을 가면은 상방 포지션을 잡거나 하방을 가면 하방 포지션 이렇게 둘 중 하나의 포지션을 계속 고정으로 해서 시간 날 때마다 그때그때 매매하는 게 낫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상방 하방을 왔다 갔다 거리면은 저렇게 계좌가 빨리 녹아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너무 시장이 불안해가지고 그냥 어제 무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거뒀던 수익을 다 반납하고 약 수익으로 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새벽에 나스닥을 보고 환호했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4%대 급락이 나온 거 보고 와 한국 증시가 하방으로 가겠구나 좋았어. 내일은 인버스를 사거나 아니면은 하방 관련 주식을 사가지고 확실하게 한쪽 포지션으로 때려야지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된 게 반등이 밑에서 쫙 나와서 마이너스 0.50%로 마감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보합 정도 수준이고 또 테슬라는 시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전혀 감을 못 잡았어요. 11시 반까지 기다렸는데 지수가 상승 중이야. 근데 여기서 인버스를 때린다? 말도 안 되죠. 지금 하이닉스 신고가 상황이에요. 신고가 상황. 코스닥도 상승을 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 수급을 보니까 기관은 사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이닉스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얘만 신고가야? 삼성전자는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데 아니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신고가를 찍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엔 D램 수요가 급증했다는 소식에 오늘 신고가를 돌파했죠.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D램 수요가 상당히 급증했고 그로 인해서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갔다는데 반도체 중에서 하이닉스 관련주는 전혀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자 유니테스트도 신고가와는 아직 거리가 상당히 멀어 보이고 러셀 같은 경우에 오늘 급등이 나왔으나 오히려 위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18%의 손실을 볼 수 있었고 나우나시 관련주인 테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2.99% 하락.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신고가 근처에서 다 빼버리는 그런 종목들 보셨죠? 그게 마지막 불꽃슛이라고 불리는데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난번에 여기서 급등이 나오면서 갑자기 신고가 기대감을 줬다가 그 뒤로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한 명만 급등을 시켰지 나머지 애들은 급등 같은 거는 찾아볼 수 없고 신고가와는 매우 거리가 멀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날 MSCI 비중 축소로 인해서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 애들이 마지막 차익 실현을 위해서 한번 위로 불꽃슛을 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아니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너무 오버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보시면 SF의 반도체도 7.12% 상승시켜놓고 종가는 마이너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불꽃슛을 쏜 다음에 이렇게 그냥 쫙 빼버리는데 저는 반도체 관련주를 주로 매매를 하지만 지금은 너무너무나 살얼음 같은 장이라서 52주 신고가를 가도 새우깡처럼 손이 잘 안 가더군요. 아 새우깡은 손이 많이 가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내일은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빅 이슈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천재의 생일입니다. 제가 매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생일 선물을 어디로 보낼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물은 그냥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저를 후원할 수 있고 로그인을 하라고 할 때 구글이나 트위치 혹은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신 뒤 위에 보시는 충전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약관을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걸로 충전을 하신 다음에 충전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금액을 적은 뒤 할 말을 적으시고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주 손쉽게 후원을 하실 수 있답니다. 정말 내일 저 빅이슈 이벤트로 인해서 지금 잠을 잘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지금 같은 하락장에는 블록딜이라던가 유상증자 혹은 전환사채 발행 한번 때려 맞으면은 이렇게 급락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17.29%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이렇게 대량 매수가 들어와서 very good. 외국인 사랑해요 하면서 와, 외국인 수급 장난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자,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의 블록딜로 17%가 급락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왜 이게 악재일까요? 그 이유는, 자, 일단 블록딜이란 시간외에서 대량의 매매로 주식을 싸게 넘기는 거를 블록딜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종가 기준으로 5%에서 6%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며 시간의 대량 매매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시간의 매매가 아니라 별도의 시간의 장외 매매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만큼 수급이 SK 바이오팜에 들어왔다면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겠죠. 하지만 오히려 이만큼 수급이 들어왔는데도 SK 바이오팜은 17%가 내렸죠. 그 이유가 블록딜 되는 가격이 13만 4,425원에서 12만 9,800원. 현재 가격보다 11%가 낮은 가격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블록딜 받자마자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은 바로 매도하겠구나. 왜? 11%나 저렴하니까. 그런데 보통 블록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회사가 적자라서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의 대량 매매로 블록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블록딜로 인해서 신규 사업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신규 사업을 진짜 진행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블록딜 거래 가격보다 훨씬 더 주가가 저렴하니까 지금 SK바이오팜을 매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신규 상장주는 보호예수 물량이 있는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호예수 기간이 다 끝난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시젠 같은 경우에도 반대 매매가 나가긴 나가는데 시가에서 별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0%로 출발이 됐고, 시젠은 오늘 낙폭 과대주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신 분도 있었겠지만 오늘도 마이너스 4.0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보통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이 3음봉이 나온 다음에 다음날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종목을 종가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매수를 하지만, 시젠 아침에 2% 올랐습니다. 2% 오른 거 못 잡아요. 왜냐하면은 진짜 한 5분 오르고 그 다음에 계속 빠졌거든요.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떤 자리에서 사도 다 물렸습니다. 저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젠을 가지고 있는 주변에 지인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 아주머니가 상당히 많은데 아주머니들이 전부 시젠을 들고 있어요. 평당가는 이쯤이었는데 분명히 작년 8월까지만 해도 행복한 꿈을 꾸면서 40만원 가자를 외쳤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 급락이 나오니까 전화가 왔고 오늘 또 하락을 하니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일단 또 전화를 받아봤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주가가 오늘도 떨어져? 아니 지금 4일 동안 20%가 넘게 빠졌어. 20%가. 그런데 전 이해가 안 간 게 지난번에도 이렇게 20% 이상 빠졌거든요. 물론 이쪽에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하셨나? 아무튼 반등이 안 나오고 오늘 또 빠지자 아주머니는 왜 시젠은 실적도 잘 나왔는데 이렇게 빠지는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유카 원칙에 의거하여 아주머니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첫 번째는 한국의 코스닥이 마이너스 3% 이상 급락이 나왔다. 시젠은 코스닥 대장주 중 하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주머니는 아니 그럼 시방 내일은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시던데, 저는 내일 모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시작을 하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는 더 내리면 내렸지 오르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아니 집단 면역되고 바이러스가 다 완치되거나 혹은 없어지는데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는데 그 전까지 주가가 올라야 되는 게 아니냐고. 아니 그건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돼 있다. 주가라는 건 원래 미래 가치성이 인정돼서 선 반영이 되는 건데 이미 시제는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바이러스 종식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어도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그러니까 아줌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럼 언제 물을 타서 빠져나와야 될까?
아마 내 사전엔 손절이나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참 머리가 아프더군요. 이거를 물 타거나 어디서 잘라야 된다 이걸 얘기해 주면은 만약에 반등이 나오거나 오르면은 제 탓을 할 게 뻔하기 때문에 따로 답변을 안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건 저만 그런가? 내가 만약에 한 종목에 물리면은 다른 좋은 종목이 보이지 않던가요? 자, 만약에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오늘 포스코 강판이라는 종목을 매수했어. 그런데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 이렇게 24.43%가 상승했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올랐는데 내가 반대로 포스코 엠텍을 매수했어. 그러면은 포스코 강판이 너무 좋은 종목으로 보이잖아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 오늘 3시 13분에 상방 VI를 찍고 하방 VI까지 내려가가지고 오늘 마무리가 됐거든요. 오늘 이 종목을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12%였어요. 12%. 그리고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애들 중에서 같은 계열사인데 내 것만 안 올라봐. 자, 포스코 말고 흥국화재를 봐봐요. 흥국화재 같은 경우에 시간에서 1.54%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흥국 FMB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가격대인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 갔어. 그러면 이걸 살 걸, 이건 외국인 기관 양매수고 이쪽을 매수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왠지 자기가 물리고 나면은 다른 종목이 좋아 보이고 다른 종목들을 분석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려고. 근데 말이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도 물려요. 왜냐면은 본전 심리 때문에 그 종목에서 자기가 손실 봤던 것만큼 다시 똑같이 찾으려고 익절을 잘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잡주 같은 애들, 상한가 가기 직전인 애들 들어가가지고 다음날 또 큰 손실 보거든요. 이 종목 보세요.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가는데 이런 동전주나 잡주로 손실금을 복구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애들 잘못하다 상패돼요, 상패.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변이 바이러스 관련주인 셀마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8.22% 급락이 나왔죠. 전환사채 발행이라던가 여러 가지 악재 뉴스도 있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패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등주하고 2등주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였죠. 얘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도 금방 반등이 나왔으나 다시 제자리로 찾아갔고, 변이 바이러스 2등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오히려 하락에서 멈춰서 지금은 그렇게 큰 하락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는 상승이었는데 상승한 이유가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인 진매트릭스가 아침부터 상승하면서 유나이티드 제약도 따라갔었는데, 여러분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 회사들 나중에 백신이 보급돼가지고 정말로 코다리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면은 치료제 개발 더 이상 안 합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 진원생명과학도 그렇고 메르스 관련 백신이라던가 혹은 치료제를 예전에 개발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다? 바이러스가 종식이 돼버리자 그냥 개발을 취소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치료제 관련주 언젠간 치료제를 개발하겠지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해도 제약회사 측에서도 임상을 중간에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공시 같은 게 나오지 않아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끝나고 주가는 크게 폭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어느 정도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약간의 반발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코스피가 3천이 깨지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다음날 반발 매수세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3천이 깨졌으니까 또 들어오는 추가적인 반발 매수세가 있을 것이고, 또 다음날 MSCI 지수가 변경이 되면서 이런 데서 주춤주춤 거리다가 올라가 주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이게 우리 뜻대로 될지 안 될지는 내일 증시를 또 봐야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를 보세요. 아직도 신용잔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신용이 많은 종목들은 반대 매매가 나가요. 자, 오늘 장중에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투매가 발생되었는데 이렇게 투매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이 종목은 신용비율 상위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신용비율 코스닥 상위 종목 중 써니전자가 있습니다. 보통 안철수씨 관련주가 까뮤이엔씨와 그리고 써니전자가 있는데 써니전자는 너무너무나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고 상승폭 역시 상당히 둔해요. 까뮤이엔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신고가도 찍고 아직도 추세가 나쁘지 않지만 2등주인 써니전자는 신용 비율만 높고 오히려 밑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용 비율 상위 종목은 지금 절대로 건드리지 마시길 바래요. 여기 있는 종목들은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면 제일 먼저 나갈 수 있는 종목이고, 지수 투매가 나와도 장중에 여러분 반대 매매가 나가기보다는 내일 반대 매매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투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용 비율 높은 애들을 절대 매매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미국의 야간 선물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은 우리 장이 열릴 때는 보합 수준이다가 항상 장이 끝나면 폭락 수준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야간 선물이 폭락하더라도 실제 장이 개장되면은 하락폭을 축소하고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야간 선물만 보고 종가 베팅을 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불꽃슛을 조심하세요. 최근에 종목이 마지막으로 급등하면서 신고가 근처라던가 혹은 신고가를 돌파하자마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이용해서 주가를 띄워놓은 다음에 거래량이 급증할 때 투매가 나오는데 52주 신고가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 그럼 손절이 진짜 빨라야 됩니다. 손절이 느리면은 하루 만에 20%, 30% 손실을 볼 수 있는 것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월천대사님, 원더풀님, 사사님, 세훈님, 박성우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사사님 생일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